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필수노동법 강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배현희 노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말 우리 일터에도 이런 단어가 익숙지 않지 실제로 일상으로 벌어져 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좀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바뀐 것도 맞습니다. 있고 실제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노무사님을 통해서 직접 바뀐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배울 거는 성희롱 괴롭힘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우선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조가 처리하는 구조도 거의 비슷한데요. 직장 내 성희롱부터 개념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어야겠죠.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 동료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지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 일인 것처럼 하면서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거나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혐오감을 주는 것 자체 또 성희롱이지만 그런 요구를 안 따랐다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성희롱은 노동자가 이건 성희롱으로 느껴져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규제가 생기고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들이 많았고 남성 중심의 조금 좋지 않은 문화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성적 언동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고 있더라도 대체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와서 표현한다는 대부분들은 사실상 성희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록, 녹음, 목격자 등의 증거이고요. 사실은 둘 사이에 은밀하게 있거나 대부분 증거를 수집하기 못할 정도의 위치에서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사건 발생 직후 상담을 받으시면 그 상담 자료도 굉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매뉴얼화돼 있고 이런 것을 도움 주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아요. 이제 피해자가 충격으로 사실은 알고도 있어도 아무리 교육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조치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기관들의 적극점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 확보 이게 네. 정말 중요한데 네. 증거 수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라면 직후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다던가 내가 이제 이런 일 당하면 그래서 가급적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요즘 메신저 많이 쓰시잖아요.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던 그 정황 자체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장 내 성희롱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피해자 또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돼요.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가 적극적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를 하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가해자로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자체 징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그 사람이 중요한 관리자거나 일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제대로 조치를 안 한다. 그럼 사실은 피해를 회사가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죠. 고용노동부에 가도 진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2년 5월 19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나 이런 것에 이제 피해를 받았으니 이런 시정을 좀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제도가 되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용상 성차별도 해당됩니다. 고용상 성차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와 임금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도 예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고용상 성차별의 문제도 가능하다는 것. 특히나 노동위원회 제도는 아까 제가 국선
노무사 있다고 했죠. 월평균 300만 원 미만의 네, 그쵸.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회사 내에서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해 노동자가 계속 피해자로 남아있거나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열리는 것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절차를 조금 꼼꼼히 짚어드리면 우선 신고를 하죠. 신고는 누구 할 수 있냐면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나 알게 된 경우가 사업주 스스로일 수도 있죠. 네.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할 수 있고요. 네. 조사는 즉시 해야 됩니다. 이때 조사할 때 피해자가 알려지면 2차 가해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때 오바 떨거나 또는 피해자가 드러나게 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성적 수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사 방식이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비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을 해준다던가 일정 기간 분리가 돼야 되니까 유급 휴가를 한다든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가해자인 사람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피해 노동자가 이 사람과의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근무 장소의 변경 등도 같이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과정은 사용자, 사업주가 회사 내에서 자율적 처리 절차가 돼 있죠. 이건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 신고가 이게 없어요. 이제까지는 없었던 절차이잖아요. 다만 신고자나 피해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요 정도가 기재돼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 등에 의한 성공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승인들의 대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이런 모욕감을 들게 하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해서 그전에는 보호 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객 등의 성적인 언동으로 노동자가 혐오감, 굴욕감 등을 느낀 경우에 고충을 호소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내가 참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사업주는 성희롱 조치와 비슷하게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 사람에게 유급 휴가 명령 등 이게 손실나면 안 되죠. 이 노동자가 신고한 건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 한다면 300만 원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용자 편을 들으면서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맞아요.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이런 게 있다는 걸 저희가 네. 잘 모르니까 네. 오히려 몰라서 또 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선임들이 많이 고용된 조금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네.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 협약을 맺게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런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에 신고자가 노동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도 신고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신고를 하면 피해자 보호 등이나 네. 조사 등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적극적 조치들에 대해서 요구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최소한 신고자인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거고 법적 권리도 네. 그랬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조사위원회 같은 곳에 피해자가 원하면 노동조합에서 대리할 수 있게끔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등의 권한을 가진다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쨌든 이 이용자, 어르신을 통해서 이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또 다수 많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측이 실제로 이제 뭐 참아야 돼. 아니 그러기 싫으면 너 그만둬. 뭐 이런 식의 이게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비슷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위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위나 관계 우위죠. 예를 들면 직위는 다 아실 겁니다. 네. 상사와 부하 같은
있는 것인데요. 관계 우위는 뭐냐면 왕따 같은 경우입니다. 집단과 개인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 또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사실 평등하죠. 직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예를 들면 연차가 많은 경우 아무래도 선생님들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도 직위뿐만 아니라 관계 우위가 있어야 되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 중에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직원이 좀 미워서 또는 자기 라인들이 아니어서 누구도 기피하는 환자만 계속해서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예, 있고요. 있죠. 네, 그 주로 컴플레인이나 불만이 들어와서 매칭이 거절됐던 사람들만 계속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적정 범위, 공평하지가 않죠. 넘어서는 행위가 되겠죠. 또는 이제 뭐 이런 업무 매칭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부적절합니다. 너무 좀 차별입니다. 얘기했더니 약간 말투가 좀 심각하죠. 당신은 이런 것도 참아내지 못해서 인간이 되겠냐 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말을 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이로 인해서 세 번째 요건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근무 환경이 악화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되어야지만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냥 저 힘들어요라는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희롱과 아까 신고할 수 있죠. 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 보호 원칙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확인되면 가해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죠. 중요한 건 새로 생긴 법에 보면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사장이 괴롭히면 안 되겠죠.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역시 피해자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마지막 요건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죠. 이로 인해서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게 또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되지 않은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위 관계가 아닌 경우 오히려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공모지시 위반이나 상사명령 위반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에 하급자가 안 따른 건 징계가 될 수 있지만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건 상사 지시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 보호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종의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네, 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사건을 했던 가운데 노동조합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노동조합 조합원끼리 싸웠는데 친사용자적인 노동조합이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하면 그냥 직장 괴롭힘 인정하고 그걸로 징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신고를 하면 너희는 기각. 이렇게 부당 노동이 저질러서 실제 징계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획적으로 가해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절차보다는 사용자들이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퇴출수단을 악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많이 개입해야 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자로도 등장해야 되고요. 절차 조사위원회에도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반협으로 보장되어야 될 것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실태조사 기관에서 보면 이 발생으로 해서 있는 사업주의 피해가 막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몰아내야 될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노동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스스로가 사용자 스스로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돌봄 노동자들에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에게도 이런 노동법에 관련된 것들이 적용 막 사례가 들어오면서 실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보호자 이용자들에게도 저희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관리자들에게도 또 직장 동료들 간에 또 어려움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한다라는 걸 노무사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꼭 노동조합이 네. 개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걸 끝으로 네. 하나 더 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필수 노동자라고 요양보호사를 네.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보호를 해나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얼핏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승인 같은 것들이 지자체가 예. 일부가 있죠. 네. 근데 요양기관들이 조금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여기서만 관장하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오히려 이제 그 지자체가 네. 이런 요양기관의 원장이라든가 센터장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가해자가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도화하기 위해서 예컨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센터 같은 것들을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네네네. 거. 서울시는 그 유사한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 시립 같은 곳에서 발생한 문제는 거기 직접 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한다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 좀 단결해서 이런 걸 주장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치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요양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이걸 또 지역사회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또 저희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웠던 그러나 늘 피해자로 있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뭉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노무사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남았네요. 예, 그럼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